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이 합법을 가장해 정적이나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사실 민정수석실의 폐해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죠. 민정수석실이 검찰과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까지 5대 권력기관을 총괄하다 보니까 사실상 국가 사정 권력의 정점이었습니다. 민정의 본래 기능은 대통령이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국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었을 텐데요. 종종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괴물이 됐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시 같은 폐해가 반복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자,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Live super, live high.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지금 이관왕 기념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기존 스포츠 고객 재구매 시 추가 특별 지원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3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 시원하게 정리하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대 대선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죠. 잠시 후에 국민의힘 경북도당 김관용 총괄 선대위원장, 전 경북지사죠. 네, 김관용 위원장을 연결해서 20대 대선에 대해서 이모저모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하는 세상 읽기도 이어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20대 대통령 선거 0.73%포인트라는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끝이 났습니다. 안동 출신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계 후보로는 경북에서 이제 역대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었고요. 안동에서도 3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번 대선에 나타난 지역 민심의 변화에 대해서 좀 전해주시죠. 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던 대구 경북에서는 큰 이변 없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예. 윤 당선자는 경북에서 이제 72.76%, 대구에서는 75.14%의 득표율을 기록했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반대로 경북에서 23.8%, 안동에서 21.6%를 얻었습니다. 예.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경북에서 얻은 득표율이 21.73%였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2.07%포인트를 더 얻었습니다. 예. 민주당은 대구 경북에서 득표율을 30%를 목표로 했는데 대구에서는 8.4%포인트가 모자랐고 경북에서는 6.2%포인트가 모자랐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고향인 안동에서는 득표율이 29.13%로 지난해 그러니까 예전 대선보다 문재인 후보보다는 7.45%포인트가 늘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북에서는 72% 정도, 대구에서는 75%선 이렇게 윤 당선자죠. 네, 거꾸로 했네요. 예, 윤석열 그렇죠. 당선자 그렇게 얻었고 네.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23%, 21% 예, 경북과 대구에서 각각 득표했고
자, 그리고 또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 안동에서 이제 30%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동 외에도요, 북부권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지난 대선보다는 많이 늘었죠? 그렇습니다. 이 후보가 이제 대선 기간 동안 안동의 아들이라는 점을 유난히 강조를 했었는데 그 영향이 컸던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예천에서는 그 19대 대선보다가 7.1%포인트 지지율이 늘었고 동아에서는 4.88%포인트, 영양은 4.31%포인트, 영주에서도 3.84%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보의 고향인 안동 예안면에서는 득표율을 무려 37.87%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19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기록했던 17.38%의 2배가 넘는 지지율입니다. 또 당시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예안면에서 득표율을 59.37%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은 홍준표 당시 후보보다도 낮은 59.26%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안동 외에도 이재명 후보가 예천, 봉화, 영양, 영주에서 상당히 많은 득표를 했다는 거. 그리고 고향인 안동 예안면에서는 37%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말씀이시고, 뭐 예안면이야 이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동네에서도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높은 곳이 제법 있었다면서요? 네, 이제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30% 이상을 기록한 곳이 이번에 23개 시군에서 23개 시군에 310개 행정동 읍면 가운데서 총 19곳이 이제 이 후보의 득표율이 30%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북부권에서는 안동을 포함해서 안동에서만 5곳 해서 총 7곳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의 득표율 순으로 30% 이상을 기록했는 곳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안면이 가장 높았고 37%. 강남동, 송화동, 옥동, 용산동 순으로 30% 이상의 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시 가흥 1동, 그다음에 도청 신도시가 있는 예천군 호명면에서도 이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다시 한 번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죠. 안동에서는 이제 예안면이 가장 높았고 고향이니까 37%로, 그 다음이 강남동, 송화동, 옥동, 용상동 순으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다. 그리고 영주 가흥 1동, 또 예천 호명면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는 말씀이신데, 이 지금 한 6곳 정도 되는데 이 6곳의 특징을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일단 평균 연령이 낮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동에서 말씀드렸던 뭐 강남동이나 송화동, 옥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도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영주 가흥 1동 같은 경우에는 영주시 평균 연령이 48.6세인데 그 가흥 1동의 평균 연령은 40.4세로 8살 정도가 어립니다. 평균 연령이. 그리고 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호명면의 평균 연령은 35.8세 정도로 예천의 다른 읍면동이 5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은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젊은 층이 많은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많은 표를 얻었다. 자, 이 후보의 경우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계 정당에서 선출이 된 경북 출신 대선 후보인데, 지금 지역에서 기록한 득표율 보면은 이전 선거보다 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높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일단. 따라서 또 선거 결과에 대한 지역민들의 아쉬움도 좀 상대적으로 더 컸을 것 같은데요.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면 주변에서 이제 이 후보 지지자들의 현수막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지역 출신 대통령을 기대했던 그 지지자들의 허탈감이 현수막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출구조사 결과부터 해서 개표 과정까지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하는 박빙의 승부로 이어지면서 온 국민이 이제 손에 땀을 쥐게 했었는데,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윤 후보 쪽으로 표심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낙담하는 분위기도 당시에 컸었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 후보의 삶,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가난하게 살았고 고생을 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또 이 후보가 내세운 안동의 육사를 유치하겠다라는 공약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게 뭐 추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무산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도 지역에서 조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이번엔 윤석열 당선인 얘기를 좀 해보죠. 네. 후보 시절 지역 공약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전해주셨었는데 우리 양승진 기자가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 인수위 구성이나 뭐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분석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윤 후보의 지역의 대표적인 공약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 분원 상급 종합병원을 이제 안동에 설치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뭐 첨단 바이오나 신약 개발을 통한 안동을 이제 세계적인 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뭐 대표적이고 시급한 공약이 이제 경북대 분원 상급병원의 안동 유치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공약을 실제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윤 당선인이 12일 날 그 인수위원회 위원장도 발표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균형발전 TF라는 거를 조직을 했는데요. 예, 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 TF가 조직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각 시도 그 경북도도 마찬가지고 해서 지역 관련 공약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TF에 대해서 뭐 좀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네. TF 같은 경우에는 도청 소속의 공무원이나 뭐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들도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2개월 2달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또 지역 공약들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이제 경북도나 각 시군에서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상급 종합병원 유치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얼마나 또 관심을 기울일지 이게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자 대선이 이제 거대 이슈였잖아요. 그동안 대선 때문에 가려져 있었지만 사실 지방선거도요 이제 2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자 이제 지역 정치권도 이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텐데. 이전에 매듭 지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던 그 군위군의 대구 통합 문제. 이게 국회 법률안 상정이 대선 이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단 대선 이틀 전인 3월 7일부터 국회 394회 임시회 1차 전체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2월 국회 임시회의 때 김영동 국회의원 반대로 무산됐던 군위군의 대구 편입 관련 법률안 논의도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우선 이제 지역 정치권은 지난 2월에도 그랬고 대선을 앞두고 3월에 또 그 선거운동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편입 법률안 통과를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등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3월에 통과시키겠다 법률안을 약속했다고 하셨는데 그 김영동 의원이 약속한 건 아니죠? 그 당시에? 그렇죠. 예, 그 외에 김영동 의원 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일단은 약속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김영동 의원 입장이 뭐 어떻게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뭐 김영동 의원의 입장 변화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면은 국회 3월 임시국회는 소집이 됐는데 행안위 그러니까 이게 법안 소위가 행안위 상임위원회에서 되는데 그 의사 일정이 접히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로 또 정치권이 대선 이후로 지방선거 모드로 변환이 바로 됐기 때문에 뭐 3월 달에 정치 일정이나 뭐 국회 일정을 봤을 때 통과가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약간 김영동 의원 이야기를 하자면 김영동 의원이 이제 그 법률안 상정을 반대를 하고 나서 군위 국민도 그렇고 뭐 지역의 각 단체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을 했었고 또 일부 당원들은 뭐 국민의힘을 탈당하려는 움직임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2월 그 당시에는 앞으로 일단 당분간은 대선에 집중하자 이런 취지로 약간 어떻게 보면 사안이 묻어진 감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대선 이후에도 김형동 의원의 입장의 변화는 그다지 감지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비슷할 것 같다라고 보면서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약간의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뭐 극약 처방이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김영동 의원이 2020년 7월 말에 통합신공항 유치가 결정이 되자 뭐 이 환영하는
환영한다는 성명서도 보도자료도 보냈었고, 예. 모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상황이 변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의군의 대구 편입 반대에 열을 올리면서 지역에 힘의를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판단이 지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라는 느낌도 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 정치권 일부에서는 원내 지도부를 압박을 해서 김영동 의원을 사보임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김영동 의원의 상임위원회인 행안위가 아닌 다른 위원회로 보내려는 상황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주장은 굽히지는 않는데 당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 본인의 명분은 좀 살릴 수도 있을 테고 지금 또 손해볼 것 없는 장사라고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전국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극약 처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김영동 의원이 뜻을 굽힐 수는 없고 명분상 그렇죠. 그렇게 혼자 네네. 반대해서 이제 부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 차원에서 해결책이 있겠다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죠. 원내 지도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상임위를 그러니까 상임위를 바꾼다는 거죠. 지금 행안위 소속인데 김영동 그렇죠.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바꿔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듣죠.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 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1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승리로 끝이 났죠. 오늘은 국민의힘 경북도당 김관용 총괄선대위원장을 연결해서 이번 대선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관용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건강하세요? 어떠세요? 네. 예, 건강합니다. 말로 하니까. 예. 예. 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이번 대선이 끝이 나고 국민의힘 승리했는데 김관용 전 지사께서는 국민의힘 경북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그렇죠. 이번 선거에 진두지휘해 오셨는데 우선 승리 소감 어떠신지 우리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좀 먼저 전해 주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이자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봅니다. 우리 대구 경북은 구국의 심정으로 정권 교체의 선봉에 서서 확실하게 지지했고 또 표로서 증명한 것이라고 느낍니다.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의 선택으로 정권이 교체돼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승리는 우리 도민을 비롯하여 국민들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안도와 함께 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한편 아쉬운 점은 지역 간, 세대 간, 성별 간, 계층 간 갈라진 지지 성향을 즉 갈등을 극복해서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성화시키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아마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개표 방송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사님. 조마조마했죠. 정말 우리 보는 사람들은 정말 재밌게 봤는데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텐데 처음에요. 예상보다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걸로 개표 방송 출구조사가 발표됐잖아요. 7시 반에. 그렇죠. 그때 딱 처음에 봤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저들은 80% 득표, 80% 득표로 목표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목표 대비 다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개표 과정을 보면서 참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을 것이고, 여태 경험하지 못한 개표 과정을 저도 마찬가지로 지켜보시면서 마음을 졸여서 보고, 바로 여러분이 주인임을 다시 확인을 드립니다. 김관용 지사님 본인 지사 선거할 때보다 이번 더 떨리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럼요. 그렇습니까? 우리 자불안석을 못할 정도로 참 긴장되고 좀 혼이 났습니다. 그때 개표할 때 서울에 계셨었나요? 같이? 아니, 대구에. 대구에서 지켜보셨군요. 대구 당사에서 지켜봤습니다. 우리 김관용 전 지사께서는 이제 3선 경북도지사를 역임하고 또 퇴임하신 후에 다시 이제 정치 일선에 등장하신 셈이에요. 이번 대선에서. 앞으로 우리 또 지사님 또 아직 젊으시니까요.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떤 역할을 해나갈 생각이신지 우리 도민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고향을 떠나지 않고 반세기 동안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배려로 이번에 경북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최선을 다했다고 느끼고 선거 과정에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서 우선 지역 발전과 가장 중요하거든요. 공정과 상식이 속하는 통하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미래이나마 하나하나 챙겨가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시겠다. 자, 이제 대선은 끝났고요.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혹시 어떤 역할을 하실까 우리 도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자체 선거에서는 큰 역할을 따로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선에 그 후속 또 사업이라든지 공약 사항 이런 등등을 챙겨야 하고 조항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 소임이 그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요인들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요인이야 수십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니편 내편 갈라치기 내로남불 이 이념이 참 부동산 정책 실패 외교안보 불안 이 경제 정책 실정 등이 바라보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공통된 인식과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했다고 봅니다. 그 정권교체 열망으로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보고 그래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 경북에서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끝까지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막판에 이제 극적인 승리의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변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지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정답도 없는 거고요.
근데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는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잃은 표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얻은 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뭐 봐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얻은 표가 많죠. 그런데 단일화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사실은 안철수 후보와 우리 후보와의 단일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단일화의 통합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봐서 통합의 모습으로 또 후보가 대인의 모습으로 이것을 안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말씀하시죠.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봤을 때 참 이기나 안 이기겠나 이랬는데 철구조사 말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참 안타깝고 과정을 좀 지나면서 반전이 되고 조금은 이기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밤을 새웠는데 근소한 차이로 이긴 것이 참 나라 운이 그래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만약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늦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단일화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가정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에 그래도 단일화를로 가야 되는, 그래서 국민 통합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단일화 효과가 그래도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단일화 시점이 좀 늦었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국민 통합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말씀이셨고, 그 당내에서 그랬잖아요. 사실 그 막판에 최소한 한 4-5%는 이기고 크게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크게는 한 10% 정도는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혹시 그 개표 전에 승리를 예감을 우리 지사님도 어느 정도나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참 이게 0.73% 또 24만 7천 표. 참 승리가 참 긴장됩니다 이게. 그 결과는 또 여소야대 상황이고, 또 민심이 극명하게 갈라져 있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적은 격차로 당선시킨 것은 통합과 협치를 잘 하라는 존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당선인의 말씀처럼 국민의 명령대로 잘 소통하고 여야 간의 적극적인 협치를 해나가면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기 때문에 걸림돌이 디딤돌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제가 선거 기간 중에 당선인과 수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강력한 신념이 있었고 당선인께서 또 특히 성품이 소탈하고 두루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해내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는 이제 당선인과 개인적으로도 얘기도 많이 해보시고 많이 접촉을 해보셨잖아요. 걱정이 돼서. 그렇죠.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건의도 드리고 또 소통도 하고 또 제가 6번을 선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을 텐데. 현황도 설명도 드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결단도 또 이렇게 건의를 들으면서 조정하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청취자들이나 우리 도민들은 직접 만나본 분이 몇 분 안 될 테니까요. 직접 얘기해 본 분이. 직접 만나본 분으로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 개인적으로 평을 하신다면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 느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우선 사정기관의 총 책임자였으니까 많이 그런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되는데 전혀 달랐습니다. 아주 솔직했어요. 조금 딱딱하고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아니요, 굉장히 솔직하고 또 잘못된 그대로 인정하고 또 자기 주장을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분이구나. 사실 8개월 만에 됐잖아요, 결정이.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이 이것은 참 모든 걸 해치고 먹구름을 해치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타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 공약도 내걸었어요. 통합 신공항 문제라든지 바이오 산업, 백신 산업
또 상급 병원 문제까지 이런 공약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공약들 당연히 제대로 다 지켜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당연히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인수위에서 지역균형 발전 TF까지 언론에 또 보도되고 운영하고 있어서 또 그런 진행 과정을 전부 해주기만 기다려서는 안 되고 이제 정책 기반 단계인 인수위부터 시작을 해서 지방 정치권과 행정에 손을 잡고 중앙정부 정책으로 이 확정이 되도록 온몸을 던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통합신고한 우리 지역의 핵심 이 공약이자 가장 큰 현안 사업입니다. 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제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또 북부 지역의 백신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이것도 이미 안동에서 SK를 중심으로 백신들 신약 산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예방의학 측면에서 이거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규모를 좀 50만 병 규모로 이제 국가 산업단지를 해서 조기에 조성해서 지원해 나가던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일반 공약으로 한 7개 됩니다. 이게 시간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중요 공약이 광역 교통망 확충이나 또 신한울 3사의 건설, 가속기 기반 또 미래 산업,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농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낙동강 관광 레상스 이런 공약들이 이제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지방엔 그 재정이 약하니까. 그것이 이제 끝없이 노력을 하고, 해서 차질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 좀 앞장을 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자유스러운 몸이니까, 할 수 있는 한은 제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공약 얘기한 김에 사실은 그 상대당 이재명 후보 공약이었던 그 육사 유치 있잖아요. 안동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그러면 육사 유치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걱정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진해에 있고 공군사관학교는 중북에 청주에 있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육군사관학교 안동 유치를 공약을 했는데 그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지만은 국방정책과 관련되는 사안이라서 당장에 결정하고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그 결정들이 논의된다면은 안동의 장점을 살려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육사 안동 유치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봐도 당위성이 충분하니까요. 그럼요. 이것도 좀 잘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허국의 고장이고. 그러니까요. 또 좀 현장 또 부지도 있고. 하여튼 어려울 때마다 우국충정으로 나라를 방해했던 그런 중심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여건들은 맞다고 봅니다. 자, 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제 정치 초보다 아마추어다 이런 공격을 상당히 상대당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우리 김관영 지사님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행정 경험이 많으시고 또 정치 경험 또 인생 대선배로서 우리 당선인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요. 사실 이분은 참 정치 신인입니다. 구정치에 물들지 않고 참신하고 백지 그림을 그리듯이 국정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아주 혁신의 적임자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선거 과정에도 자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내 조심을 잃지 마시라고 건의드리고 또 선거 다음 날 당선인께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드리는 특별한 말씀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렬한 선만큼이나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말씀을 건의를 드렸고, 취임하시면 꼭 경북의 공약 이행과 지역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요. 우리 지역민과 청취자들께 한 말씀 좀 전해주신다면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대동단결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조국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이 났습니다. 윤석열 당선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간에 민주 국민답게 우리 모두 서로 화합을 해서 툴툴 털고 또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오늘 잘 들었고요. 앞으로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사님.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지역 리더로서의 앞으로 또 큰 역할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경북도당 김관용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얼른 만나보죠. 안상준의 세상 읽기, 영혼의 사학자,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있었던 대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선의 교훈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 박빙의 그 승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당선자하고 이제 낙선한 집권 여당의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대선 결과만 놓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 그러면 우선 윤석열 당선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윤석열 당선인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분야를 좀 나눠서요. 먼저 외교, 안보, 환경에 대한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보여준 외교 안보에 관한 인식을 보면은 대단히 저돌적입니다. 아, 저돌적이다. 네. 그래서 선제 타격이라든지 전쟁을 불사하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거는 기대도 많고 요구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G2라고 얘기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대한민국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역사학자로서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경제성장과 민주화가 사실은 동아시아적 질서를 탈피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탈피했다? 그렇죠. 중화 질서로부터 탈피해서 100여 년 동안 지금 이제 서구 질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이제 서양식으로 바꾼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기간 중에 이제 중국이 다시 부상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 중에 하나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사이에서 절묘한 외교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선자의 전쟁 불사라든지 선제 타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런 역사적 관점이나 외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의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의 요구 사항들을 다 실현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정밀하게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대선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적이 많이 나온 얘기였는데, 사실 이 대선 강경책에 대한 그런 우려를 우리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언행으로 봐서
너무 좀 친미 쪽으로만 기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좀 되기는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 어느 기사에도 보니까 한미 관계를 혈맹 관계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혈맹 관계잖아요 지금 입이. 근데 이제 그것도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에 우리 한번 다루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나토에 가입하냐 안 하냐 때문에 지금 유럽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고 러시아는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은 한쪽은 친서방파고 한쪽은 친러시아파인데 지금 현재 친서방파가 나토 가입을 강행하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결코 잘한 건 아니지만 이 전쟁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우리의 공통점이 있네요. 그런 거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양쪽이 아주 아슬아슬한 이 줄타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힌 외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사실 극단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서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사실 미중 관계가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자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도 북한도 있고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평화롭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지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윤석열 당선자는 이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근데 뚜렷하게 지역 소멸에 대한 그 정책을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이 지금 지역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이 소멸하면은 이제는 망국의 길로 가는 그런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대학도 학생이 없으니까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되면은 악순환에 빠져서 지역이 더 빨리 소멸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역 대학들을 좀 육성해 가면서 지역의 그 소멸을 방지함과 더불어서 지역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주종입니다. 아주 오래된 대학하고 새로운 대학들. 그래요? 오래된 대학은 하이델베르크 같은 경우는 600년이 넘었고요. 그렇습니까? 그 최근에 이제 최근에 한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약 한 10년 사이에 지금 현재 독일 대학의 반 이상이 창립이 됩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60년대, 70년대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러면서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경제 성장기에 각 지역에 대학을 많이 설립을 했군요. 그렇죠. 지역에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한 1년 연구년 가 있었던 밤베르크 같은 도시는 인구 7만인데 학생 수 13,000명이에요. 인구 7만인데 학생이 13,000명이라고요? 네. 등록 학생이 13,000명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 조그만 도시에 무슨 대학이 필요할까?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그 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그 일대에 젊은이들이 딴 데 가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 1년 있으면서 거기는 이제 세계문화유산 도시여가지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중세적인 그런 풍경도 많이 남아있고 정말 2차 세계대전에서 파괴되지 않은 거의 몇 개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가. 근데 그런 대학들이
이렇게 그 지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삶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역 대학의 문제를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적 효용성의 문제보다는 예. 그 삶의 질의 차원에서 좀 역발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뭐 또 이 교육이라는 게 그 교육 자체도 중요한 거지만 여기서부터 뭐 파생되는 지역 경제 문제라든지 뭐 일자리 뭐 이런 것과도 또 연결이 되잖아요. 지역 대학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역 소멸 대책 중에 하나로 이제 지역 대학을 지적을 해주신 거네요. 지역 대학을 살려야 지역 경제와 일자리 대책도 이게 함께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이제 뭐 지금 여성가족부를 해체한다고 해서 지금 아주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이번 선거에서도 화제가 됐잖아요. 젠더 이슈. 이 젠더 이슈의 후유증이 아직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저는 이제 뭐 윤 당선인이 뭐 젠더 이슈로 효과를 봤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대표가 그런 득표 전략으로 어느 정도 기여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제 초박빙을 이끈 것도 다시 2030 여성 표심이 막판에 그 이재명 후보한테 몰리면서 박빙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젠더 이슈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2030 세대가 우리 이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단계에서 이끌어 나가게 될 텐데 그 세대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게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되죠. 그럼요. 예.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유럽의 이 성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원래는 안 높았군요. 성평등 지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거기도 50년대, 60년대 이런 경제 성장을 하면서 아까 제가 대학 설립 얘기했는데 그 대학을 설립하면서 여성이 학력이 높아지거든요. 예. 이제 대중사회에서 이제 우리 자식도 다 대학을 보내는 사회가 되니까. 그래서 엘리트 대학이 이제 대중대학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회 진출을 하니까 성평등 요구가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게 더뎌지니까 1968년부터 이제 여성들이 대규모 시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른바 68혁명이라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이슈를 그러니까 저항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뭐 반전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 맞물려 가지고 서구 사회를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지금 사실은 윤석열 후보 얘기, 이재명 후보 얘기를 준비하셨는데 윤석열 후보 얘기하다 보니까 당선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요. 이재명 후보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좀 하는 게 어떨까요, 교수님? 네,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